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남자와 파혼한 사연입니다. 당시엔 남친은 30세이고 저는 29세였는데 서로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친이 프로포즈를 빨리도 해왔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터라서 무조건 예스라고 했었죠. 남친은 저와 결혼을 결정한 뒤로는 남친 가족들에게 엄청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당장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면서 저를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가볍게 남친 엄마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친 엄마가 아들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긴장이 되더군요. 미래의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첫인상을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다길래 아마도 보수적이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찢어진 청바지에다 그럭저럭 편해 보이는 옷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남친이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친과 남친 엄마가 함께 집에서 식당으로 일찌감치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와서 기다릴 요량으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더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2층 예약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눈치껏 늦게 올 일이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혹시나 옆에 계시는 남친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꾹 참고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화장을 고치고 온배무새를 다듬고 돌아서서 화장실을 막 나가려는 찰나에 맞은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그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다행히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얼굴 전체를 성형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어요. 성형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쳐도 못 알아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서 예약된 방으로 넣고 했더니 남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2층 화장실에 가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공손히 인사드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아까 봤던 중학교 담임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바로 남친 엄마라고? 저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났던 실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결혼할 남친의 엄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봤는데 그 아가씨네. 아이고 참 이쁜 아가씨네.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참 고민이 되더군요. 지금 당장은 뜯어고친 얼굴 덕에 못 알아보겠지만 뻔히 제가 그 옛날 담임쌤을 못 알아본 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 내적 갈등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서는 급히 나왔습니다. 남친은 음식 주문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통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씁쓸하더군요. 모처럼 맘에 맞는 남친을 만나서 행복했었는데 하필 중2 담임쌤의 아들이었다니 남친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 아니 김경숙 선생님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분이셨어요.
사춘기였던 그 예민하고 질풍노도 시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만큼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겉돌면서 몇몇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애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셔서 월말 학력평가나 기말 학력평가에서 반평균 성적이 항상 1등이기를 원했습니다. 전학년 담임을 맡아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셨다면서 상중하로 반을 따로 갈라서 반장을 따로 둘 만큼 반평균 성적을 올리는데 집착하셨습니다. 저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하위 그룹에 속했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늘 하위 그룹에 있는 저희들에게 압력을 넣으셨죠. 너네들이 반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하면 각오해라. 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곤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라서 한참 예민할 때 이런 김경수 선생님이 강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하위 그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보이지 않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의 사이를 벌려놓음으로써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근시안적인 교육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하위 그룹만 남아서 자습을 더 하고 가게끔 했어요. 남아서 보충학습이란 명목으로 자습을 더 하고 간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그리도 창피하고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못해서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상위와 중위 그룹에 속한 애들이 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학교 성적이 연연하지도 않는 자유 영혼이었어요. 꼴등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늘 성적이 뒤에서 몇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생님은 늘 제가 타겟이었어요. 마치 제가 시험지에서 몇 개 더 맞추면 반평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저에게 과목별 목표 점수를 세우게 했고 공부하는지를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도 매우 상했었고요. 김경수 선생님의 이런 노력 탓에 하위 그룹의 다른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했었는데 반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저 때문인 것이라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강당에서 농구를 할 때 저는 배가 아파서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의 소지품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심을 받고 교무실까지 불려가서 제 가방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반 평균까지 까먹는 제가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담임선생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정용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의심을 하니까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의심하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았었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제가 훔쳤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저를 믿어줬지만 반 친구 대부분은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를 슬슬 피해 다녔고 제 앞에서는 물건들을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만든 담임선생님을 절대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한 거라고요.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던 제가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가 교내 IQ 탑 10에 오를 만큼 IQ 성적은 좋았다더군요. 최하위 그룹인 제가 그런 IQ가 나올 리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오류인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참 선생님들의 선입견은 어쩜 그리도 똑같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증오하면서 말이죠. 워낙에 최하위 성적이었던 터라서 성적은 금방 올랐습니다. 눈에 띄게 오르자 담임선생님도 매우 놀랐어요. 금방 하위 그룹을 벗어났고 중위 그룹에 도달했었죠. 학년이 끝나는 기말고사에서는 드디어 상위 그룹에 올랐어요. 모두가 놀랐었죠. 학년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담임선생님을 원망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나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꼿꼿이 지나칠 정도였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필 남친 엄마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남친에게 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엄마랑 둘이서만 식사해라. 그리고 커플 반지는 돌려줄게.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남친은 정말 좋아한 거는 사실이었지만 파혼의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의 트라우마로 남게 해줬던 남친 엄마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친 엄마와의 악연이라면 틀림없이 남친과도 악연으로 끝날 게 뻔하니까요. 갑자기 남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가서 파혼하겠다는 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남친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수 선생님이 싫은 만큼 김경수 선생님의 아들과 결혼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묻거든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경솔한 행동과 선입견이 정당화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인연이 엮어서 좋은 인연이 되기는 어려운 법이니 글쓴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열정이 다소 미약한 글쓴이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와 상처를 주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선생님도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은 인간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신혼집 집들이에 와서 김치 생트집을 잡고 배추 200포기 김장을 시키는데 뛰는 신우의 나는 올케들 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얼마 전에 신혼집 첫 집들이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음식을 차렸어요. 친정엄마가 모두 다 전날에 음식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일품 요리 몇 가지만 요리책 레시피대로 직전에 준비한 것 말고는 모두 다 친정엄마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은 토요일 점심때라서 시댁 식구들이 일찍부터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신혼집을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상을 차린 거라서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이 오질 않고 긴장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 식구들과 시숙님네가 있었어요. 문제는 저와 10살이나 위인 손이 시누이가 보통 깐깐한 성격이 아니란 거였습니다. 꼭 시어머니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웬만하면 좋은 말만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형님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남편인 누나가 말을 좀 거스르게 하더라도 잘 참으라고 해서 왜 그러나 했습니다. 손윗 동서가 저를 돕겠다고 일찍 와서 참 좋았어요. 손끝이 안 묻어서 생선구이나 반 건조된 요리를 척척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푸짐한 한상을 잘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카들까지 오니 집안이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서 처음일 텐데 고생했겠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했겠어요? 친정엄마 솜씨겠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올케? 그래서 아니란 말도 못하고 네 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해보질 않아서 저희 엄마가 좀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친정엄마 음식 솜씨 좀 봐야겠네. 라고 하면서 나물이랑 갈비를 조금씩 간보는 것처럼 먹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되어서 쳐다보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맛있네. 다음엔 올케가 직접 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엔 각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랐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금방 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직장 다니는 애가 힘들게 무슨 음식을 배우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별 걱정을 다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그 아까운 음식 솜씨를 그냥 묻어두기엔 그렇잖아요. 이번에 며느리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엄마도 이젠 주방일을 덜 하죠. 라고 하면서 어디 친정엄마 김치 맛 좀 보자고 하더니 김치를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과는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르긴 하나 보네. 맛이 왜 이래? 라고 하자 듣고 있던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다 놓고 말이 많다. 라고 하시자 또 그랬어요. 아버지, 이 김치 맛 좀 보세요. 확실히 우리가 엄마 손맛김치에 길들여서인지 몰라도 이 맛 안 맞아요. 못 먹겠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손윗동서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사돈어른이 하신 음식을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형님, 그 김치는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가 아니고요. 남편도 한마디 했어요. 누나는 지금까지 엄마 김치만 먹어왔으면서 아직까지도 엄마 김치 맛을 몰랐던 거야?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윗동서도 김치를 먹어보더니 맞아요. 어머니 김치인데요.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시 먹어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를 한심스럽게 흘겨보셨어요. 신우이 남편도 그러더군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니 김치만 그대로구만. 맛만 있구만. 못 먹겠다고? 그러자 신우이가 다시 김치를 집어서 먹어보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아,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엄마 미안.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뭐야? 괜히 트집 잡아서 벌써 신우이 시집살이 시켜보겠다는 거야? 뭐 내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러니 옳게 미안해. 아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김치가 많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네. 라고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지껏 우리 엄마가 혼자서 김장을 하다시피 하셨거든. 우리 엄마 김치 맛은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식구가 늘었으니 200포기를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손윗동서도 놀랐어요. 손윗씨는 시댁집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가 남아 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바로 날 잡아서 트럭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그랬다고 했어요. 저와 동서랑 함께 200포기 김장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손윗동서도 좀 많은 것 같다며 좀 더 적게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배추 200포기를 그냥 준다는데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윗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시댁집 배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100포기 했으니까 이번엔 더 해야죠. 안 그래 옳게?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김장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만 해봤지 직접 해보진 않아서 가늠을 잘 못했어요. 손윗 동서만 눈이 휘둥그레져서 많다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손윗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옳게도 이젠 우리 엄마한테서 김장하는 법도 배우고 김장하면서 이젠 살림을 하는 거야. 배추 절이는 법부터 해서 잘 배워둬. 라고 하면서 아예 날짜를 정해서 2박 3일로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연차가 가능한지 저와 손윗 동서에게 물어왔어요. 남편도 연차를 써서라도 김장을 함께 돕겠다고 했고 아주버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댁의 김장 계획을 손윗 시누이가 다 세웠어요. 왠지 모르게 손윗 시누이가 저와 손윗 동서에게 은근히 이것저것 시키면서 명령하는 조가 참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10살이나 위라서
형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 김치인 줄 알고서 일부러 맛없다고 하질 않나. 영 선희 신우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교자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 가져와라, 조카들 국 더 떠다 줘라, 생선 좀 발라줘라.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더라고요. 집안 어른 힘내 행세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고 주방에 있자 그러더군요. 집들이 초대했으면 이 집 가장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있어야지. 주방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 올케는 뭐해? 빨리 과일과 차 좀 내오지 않고. 라고 하면서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커피와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교자상을 3개를 치우느라 좁은 주방이 정신 사나운데 말이죠. 제가 주방 일을 서툴러서 남편이 도우려 한 것이었고 선입동서가 나서서 뒷정리를 도와주어도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앉아서 커피 타와라, 녹차 타와라, 콜라 가져와라, 컵 가져와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손이 신우이가 뭐라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손이 신우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올케가 설거지하면 안 되나? 모처럼 식구들이 모였는데 내 동생 설거지 뒷모습만 보고 있어야 하나? 그만하고 이리 와서 우리랑 차 한잔하라고 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이 동서가 설거지도 도와줘서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설거지하는 중간에도 바닥에 뭐가 흘렀다면서 걸레 가져와라, 닦아라, 물티슈가 더 없느냐, 얼마나 정신사납겠는지 피곤하더라고요. 다시는 집들이건 뭐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대로 엉덩이를 차분히 붙여보질 못했습니다. 심부름 대기조 같았어요. 아무튼 집들이가 끝난 후에 드디어 김장하러 시댁에 가는 전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할 일이 많으니까 일찍 와야 하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찍 갔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연차를 썼어요. 시어머니께서 벌써 각종 양념할 것들을 텃밭에서 다 뽑아다 놨더라고요. 먼저 김장할 재료를 담는 그릇을 씻는 것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손이동서도 도착했고 신우이 남편이 몰고 온 트럭에 배추도 도착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쩍 벌렸어요. 아주버니는 오지 않았고 손이동서만 왔는데 바빠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신우이가 단 한 번도 배추만 주고 갔을 뿐이지 와서 김장한 걸 도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추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김장한 것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을 쓴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맛있게 담그니까 새 사람도 생겨서 일손이 더 보태질 테니 200포기 하자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신우이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손이동서 말대로 손이 신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주구장창 해왔어요. 올케, 일 잘하고 있는 거지? 항상 우리 엄마가 김장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올케가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려. 부탁해. 형님은 왜 안 오세요? 난 바빠서 못 가. 형편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제가 손이동서한테 형님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김장 비빌 때도 오지 않다가 미리 갖다 놓은 김치통에다 다 담아 놓으면 그때서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손이동서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김장을 하시기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군소리 하지 않고 도왔는데 200포기는 해도 너무했다면서 어차피 해놓은 김장김치를 몇 통만 가져가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손이 신우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차까지 내가며 김장하려고 난리 치더니 본인을 정작 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김장김치를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인심 쓰면 나눠준다니 정말 웃기더군요. 손이동서는 저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자기를 다 제쳐두고 손이 신우의 김장 담그려고 뼈빠지게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선입동석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멘붕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일 잘하는 큰 며느리가 가고 일 못하는 작은 며느리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손희 시누이를 부르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장인이 빨리 와서 김장하는 거 도와라. 큰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절이는 것만 도와주고 갔다. 당장 빨리 와. 아버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도 전화했더라고요. 완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올케, 큰올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엄마한테 일을 다 맡겨두고 가버린 거야? 네, 할 일이 밀려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연락해보세요. 아니, 내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만 통만 왔더라고. 이렇게 경 없는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완전 황당하네. 올케가 엄마 좀 잘 도와서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면 좋겠어. 부탁해. 라고 하는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명령하는 어투였어요. 큰올케 목까지 다 해주라니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김장하면서 정작 쏙 빠지는 경우는 어느 나라 경우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손희 씨의 전화를 받고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하다가는 완전히 저를 노예 부리듯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꾀병이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인 시댁 김장 담그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무거웠고 몸이 갈수록 차고 힘들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자 남편이 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고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대신 받고 지금 아프다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증상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랬답니다. 제부,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 초기에 배가 아프면 유산할 수 있어요. 얼른 응급실이라도 가봐요. 오늘 무슨 힘든 일 했어요? 네, 저요. 김장한다고 본가에 왔어요. 어떡하죠?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죠? 네, 큰일이네. 임신 초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얼른 병원 가봐요. 남편이 언니 전화를 끊고서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임신한 거 아니야? 만일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에 가자고 하면서 겉옷을 입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께는 큰일 났다면서 응급실에 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어요. 유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편 말을 듣고 괜히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며느리를 김장 200포기 절이느라 고생을 시켜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이만저만 걱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은 확인되었고 유산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였어. 네가 왜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 찬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배추 썰게 하고 했으니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하겠어. 정말 다행이야. 유산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렇게 자책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임신이 처음이라서 더 있다가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언니 전에 저희 임신을 알렸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처형 정말 감사해요. 응급실 가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신주 모시듯이 대했어요.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했어요.
한편 시부모님에게 다행히 유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안심하셨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희 신우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김장하는데 도우라고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옳게 둘이 짠 거야 뭐야? 아니 난데없이 한 사람은 바쁘다고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은 멀쩡하더니 갑자기 유산될 뻔했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단단히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언성을 통 높여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전화기를 줘버렸어요.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누나 김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누나 김장해주다가 유산할 뻔했는데 김장이 더 중요하냐고. 앞으론 엄마 힘드니까 누나 김장 직접 담아.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배추 200포기 절인 거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도 않으신데 하다가 골병이 들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김장해서 대부분 누나가 가져갈 테니 누나가 직접 와서 김장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워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말 한번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일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 막아주겠노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몸조리를 잘해서 아기를 잘 낳자고 했습니다. 이미 200포기나 절여놓은 상태라서 헹구고 물 빼고 양념 준비해 할 일이 태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이 시누이가 와서 김장을 했는데 허리가 빠지겠다고 곡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것을 시부모님과 손이 시누이가 하느라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누나도 다음부턴 200포기 김장하자고 다시는 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자고 해도 시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김장은 자기가 스스로 담아야죠. 아무리 손이 시누이가 뛴다고 해도 저는 날아다니는 올케가 될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란 사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엄마는 올해로 55세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때 당시는 보통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다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연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 방앗간집 딸이었던 저희 엄마를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눈여겨보면서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동갑이셨는데 아버지 쪽 집안은 그쪽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3층 양옥집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고모들이 2분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인 아버지를 귀히 여기셨대요. 아버지가 엄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다시피 했고 2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적극적인 대시 공세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엄마는 대학은 포기하고 방앗간 일을 돕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재수하는 입장이라 이성교제는 꿈도 못 꾸는 처지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르게 엄마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서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적극적인 구애에 많이 설레었었다네요. 엄마는 중학생일 때부터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꽤 있을 정도로 예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는 또 떨어져서 지긋지긋한 재수를 하기 싫다시고 그 지역 공립대학에 입학하셨대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으셨던 아버지는 그 대학에도 운 좋게 천만다행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엄마와의 이성교제가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시게 되었대요.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귀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앗간집 딸이고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하면 사귀지 말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언급결에 거짓말을 했대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고 방앗간집 딸이란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집안인 것 같다고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집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사니까 교육자 집안이나 공무원 집안이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답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보살펴 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러시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대요. 아버지는 차일피일 미루며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꺼려 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의 단아한 외모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냐고 물어서 사실 그대로 방앗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낯빛이 바뀌셨고 대학교 학과며 졸업한 후에 진로를 물으셔서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노라고 했더니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추궁하듯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이것저것을 자세하게 물으시는데 태도가 덜 변하셔서 매우 주눅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서 각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아버지는 엄마를 앞에 두고 군대 제대 후에 학교 졸업하면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결혼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꺼내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엄마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해서 매우 놀랐었다네요. 그때 엄마는 고졸인 것과 방앗간집 딸이란 사실이 매우 불만스러워 하시는 걸 보고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헤어져 주는 것이 예의 있는 것 같다며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연락도 끊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이게 모두 다 두 분 탓이다 라면서 군대에 입대도 하지 않겠으며 행에 끌려가더라도 탈영하겠다고 철없이 때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방앗간으로 엄마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엄마가 이미 헤어졌으니 다시 만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순진한 애를 홀려놓고 군대에 가는 애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 하며 화를 내더래요. 하필 예민한 시기에 딱 맞춰서 헤어지자고 하냐는 거였대요. 느닷없이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들이닥쳐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만나네 마네 하자 외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당장 가시라고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엄마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냐오냐 하며 키우셨는지 엄마 때문에 군대 입대하고 싶지 않다며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랑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알라면서 때를 쓰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혼을 반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고 마지못해 승낙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엄마는 만나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엄마에게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서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었다네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제대하고 나서 졸업한 뒤에 지방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게 되었고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위도 취득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고졸인 며느리로만 생각하셨다네요. 그러시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마음에 안 드신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어요. 엄마 결혼할 때 예단부터 해서 살림살이 혼수까지 적게 해왔다고 두고두고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없는 집에 장가를 보냈다고 엄마 있는 앞에서 한탄을 하기까지 했다네요. 그런 시부모를 보면서 어린 두 시누이들도 옳기를 함부로 하면서 맞짱을 뜨더라네요. 처음엔 아버지도 엄마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했었는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받다 보니 아버지도 엄마한테 부모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아보자고만 하더래요. 물론 남들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엄마를 향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천대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아서 매일같이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간섭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두 시누이들이나 시부모님이 찾아오곤 했다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사준 아들네 집이라며 언제고 맘대로 찾아오시곤 했었고 두 시누이들은 오빠 집이라며 내키는 대로 들락거리는데 싫은 표정이라도 할라치면 대놓고 할머니한테 일러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정 연수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에게도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어서 방관하더니 귀찮아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엄마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장시간 전화 붙들고 맨날 하는 소리가 멍청한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 말을 하시는데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지겹다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듣지 않게 할 수 없냐며 화풀이식으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돈 뭉치 던져주고 말더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시누이들이 합세해서 엄마를 벌레 보듯 업신 여기는데 이젠 남편까지 그러니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그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참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옛말에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집이 시끄럽다더니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라면서 제발 좀 조용히 살자면서 시댁에 대한 불만 자체를 갖지 말라면서 쥐죽은 듯이 엎드려 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버지랑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는데 내가 마누라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이제부턴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 하면서 무조건 때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심하게 때려놓고 보니 자기도 기가 막혔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마누라 교육 잘 시키라 해서 신나게 두들겨 패줬어. 이젠 됐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패주고 교육 잘 시켰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끊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 헛웃음을 지으며 망구탱이 잘했다고 한다. 허허. 네 계속 때리란다. 넌 다시는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으려면 우리 집 식구들 얘기 절대 나한테 꺼내지 마라. 알았어? 라고 하더라네요. 그렇게 때린 날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괜시리 안 하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반차 쓰고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날은 엄마는 밖에 나가 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답니다. 이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얼굴은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수십 번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해서 딸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혼해주지도 않을 게 뻔하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었고 최대한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의 여자에겐 이혼이란 인생의 낙인 찍히는 것과 같은 거여서 함부로 이혼하기도 용기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있어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그렇듯 사방 벽면이 막힌 듯이 답답하고 억눌리며 살고 있었는데 첫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 태령이더래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압박을 주시는데 둘째도 딸이자 무척 실망해 하시더랍니다. 할머니는 손주복도 없다시며 대놓고 실망해 하셨고 곧바로 셋째를 가지라는 말에 엄마가 셋째는 갖지 않겠다고 하니까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냐고 할머니가 소리 지르더랍니다. 밖에서 나오든 안 오든 다 귀찮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둘째 낳고 누워있는 산모한테 아들 타령하는 할머니를 보고서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속상할까봐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땡상납을 받는지 어쩐지 매일 밤늦도록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엄마에게 함부로 막 대했다네요. 엄마를 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정서적 학대도 점점 심해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최대한 무신경과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었고 딸인 제가 다 클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작정하셨다네요. 저는 엄마에게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권해드렸어요. 딸인 제가 이제 다 커서 결혼도 했으니 용기를 갖고 이젠 엄마의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존감을 되찾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실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별거를 하고 싶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되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 서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셋째,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서로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 재산상의 빚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정안의 예시는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실제 조정안을 내놓았던 예시의 한 부분인데 저도 엄마한테 이런 방법으로 결혼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법률원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보험금 등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 순위도 인정받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라도 자존감 있고 존재감 있는 새로운 엄마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이 꺼려진다면 결혼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권장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참고 산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이런 방법들로 해서 어느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이 그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이나 이혼하셨던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 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 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 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 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냐며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님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모함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의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 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 것까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혼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혼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혼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에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의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혼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혼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연으로 결혼 전에 다정했던 남편 뜻밖의 집안 내력 도움을 요청하는 나를 외면한 그나물의 그 밥인 시댁 식구들이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조그만 의류공장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잠시 저희 결혼했다가 이혼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을까 합니다. 저는 고아 아닌 고아였어요. 6살 때까지 외할머니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엄마랑 함께 잠시 살았었는데 엄마가 재혼한 집의 시댁 쪽에서 어찌나 말들이 많던지 할 수 없이 저를 위탁해서 맡아주는 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엄마한테도 배다른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재혼한 분이랑 함께 의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재혼한 아저씨에게 딸이 있음을 밝혔었고 함께 키우고 싶어 했는데 시댁 쪽에서 알고서 엄청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엄마와는 첫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저씨와 함께 살 때 엄마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속이고 결혼했다고요. 엄마 시댁 쪽에선 몰랐었지만 아저씨는 알고 있었대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육시설에 잠시 맡겼을까요? 그리고 자주 저를 보러 오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정말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 애들은 엄마가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자랑했었어요. 나는 엄마가 있다고. 그렇게 잠시만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엄마는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니 아예 오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엄마가
분명히 올 거라면서 기다렸었죠.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있었지만 다른 애들처럼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훌륭하신 수녀님이 계셔서 엄마 대신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다니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이 굶주렸던 나에게 그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 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자주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주곤 했어요. 그런 그가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따로 독립해 나와서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습니다. 그는 평범하면서도 갖출 거는 다 갖춘 듯한 어려움 없이 자란 듯한 분위기의 남자라서 저한테는 넘사벽처럼 느껴졌는데 뜻밖에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와 줬어요. 그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저는 전문대 입학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수녀님 말고는 따로 의논하고 내 신상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그가 늘 고마웠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많이 되었었고 알바를 여러 하면서도 장사를 해보려고 이것저것을 시도하는 저를 보면서 그는 나를 많이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점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에겐 그는 의지가 되는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하면서 저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 가족들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과 보육시설에서 자란 사실을 숨기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뜻모를 동정심과 이유 없는 편견 같은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의 식구들에게 알릴 것을 원했어요. 그에게는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참 따뜻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제 눈에는 푸근하고 정감 있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이셨죠. 제가 고아만 아니었다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제가 고아란 이유로 그와 결혼을 반대했어요. 예상하고 각오했던 일이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설득한 모양이었어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억지로 우긴 탓에 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집안도 이것저것 따질 만큼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와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하거나 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와 저는 둘 다 여유자금이 별로 없었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일단 월세로 허름한 오래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리 잡고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하고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처음엔 주변 이웃들도 부러워할 만큼 인꼬 부부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사귈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뭐랄까 은근슬쩍 별것도 아닌 일에도 화를 자주 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을 만난 후론 다른 사람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쳤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자잘한 화를 자주 냈어요. 지나치게 자기 물건에 집착했습니다. 하다못해 벗어놓은 양말을 빨려고 빨래통에 넣어놓아도 잔소리했고 청소하면서 남편 물건을 옮겨놓아도 난리를 쳤어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자랄 때 자기 물건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하고 잘 치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터라서 어질러져 있으면 곧바로 치우곤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소소한 다툼이 자주 생기다가 어느 날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날은 저도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옷장사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너무 집을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았어요. 그 밤중에 제가 청소하고 치우는 걸 딱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소소한 실혼 살림이었기에 금방 치우고 정리하면 될 일이었죠. 그때도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시장바닥처럼 어질러 놓은 채로 편히 잠들 수는 없었던 저는 남편이 치우지 말라는 말에도 계속 치우고 있었어요. 사실 대충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다 열어놓고 먼지도 털고 청소기만 밤중이라서 돌리지 않을 뿐이지 걸레질을 싹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했었는데 방해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도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왜 그냥 편히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으면 알아서 어질러 놓지만 않아도 될 일을 제가 치우는 터라서 저도 화가 나서 몇 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잔소리 좀 했었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질러 놓고서 치우지도 않고 나 올 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다며 노호발대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우지 말랬는데 왜 치우면서 잔소리니? 좀 어질러 놓으면 어때서? 내가 내 집에서 어질러 놓지도 못하냐? 라고 했어요. 남편은 또다시 언성을 더욱 높이면서 그러더군요. 좋은 말 할 때 나 건들지 마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병날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치우고 있는 중이라서 밤중이라 이웃에 들릴까봐 무서워서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황당하게 무슨 상관이냐며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더 크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저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밤중이니 이웃에 피가 간다고 조용히 말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일부러 베란다 쪽에다 대고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나 조용히 해. 남편 말이 말 같지도 않니?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엔 주변 사람에게 손톱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조금 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베란다 문이랑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보던 남편이 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편을 섬길 줄을 모르니?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이래저래 잔소리 한 번 한 걸 못 봤다. 어디 감히 남편이 귀한 줄 모르고 날뛰어? 라고 했어요. 내가 싫다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꼭 하늘 같은 남편을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니? 넌 네 남편보다도 남들이 더 신경이 쓰이나 본데 어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들어?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그럴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톤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오밤중에 이웃은 잠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군요.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하늘 같은 남편에게 대들지 않겠다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건 완전 억지였어요. 저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잠시 나가 있어 줄게. 화가 풀리면 연락해. 라고 하고 나가려고 지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랬어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빌지 않겠다 이거지. 내가 네 나쁜 버릇은 꼭 고쳐주고 말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하면서 제 지갑과 가방을 뺏어버리고 몸만 나가라고 해서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어요.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결국엔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문을 두드리고는 그랬어요. 거참 조용히 합시다. 문 열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죄송하다며 말하곤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집에 다시 들어가면 또 소리를 칠 것만 같았고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는 저에게 괜찮냐며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데 참 힘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오밤중에 지각도 없이 몸만 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우두커니 있다가 한참 만에야 집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 이미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이 남편이 잠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느새 제가 온 줄 알고는 저를 밀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을 다시 나왔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옷도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라서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해서 새벽 밤공기가 무척 차가웠어요. 조금씩 내리던 비는 점차 굵어지는데 우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이 나왔으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신우이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집으로는 최소한 그날만큼은 다시 들어가서 모욕을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새벽에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비를 맞으면서 신우이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얼마 전에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고 동거하며 살다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신우이 집에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나와서 놀라더군요. 생쥐꼴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비 맞고 온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해. 오빠랑 좀 다퉈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 가게 나갈 때까지만 있을게. 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수건을 가져다 주고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언니, 아까 오빠랑 통화했는데 언니가 오빠한테 대들었다면서 언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언니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오빠한테 대들고 난리야. 세상에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건데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될 일을 꼭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야겠어? 오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도 아끼던 언니에게 나가라고 했겠냐고. 정말 한심스럽네. 누가 고아 출신이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참... 이라고 했어요. 신우는 거침없이 저를 가르치듯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했다더니 아주 나를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소엔 저를 이렇게 깔아뭉개듯이 말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나를 잘 만났다는 듯이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받으라고 주었어요. 전화 너머에 시어머니 목소리는 완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네 주제에 뭘 잘했다고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문 열어달라고 했니? 고아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한테 대들기는 대들어? 당장 내 딸 집에서 나오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신우이에게 전화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신우이와 엄마 말 끊어버리고 나한테 넘겨주네. 얼척이 없네. 오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쫓겨나왔겠어. 아이고 한심하네. 응 알았어. 내보낼 테니까 걱정 마. 자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알았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신우이가 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제가 찾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아라서 얄밉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감싸고 도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젠 남편이 나서서 내 버릇을 고치네 어쩌네 하는 소리에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새 밖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황량했습니다. 잠시 비가 그치기만 기다리고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정말로 새삼 제가 고아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었구나 하고 다시금 느꼈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재혼한 아저씨네 집에 데려가서 잠시 살았다가 다시 보이고는 남겨두고 떠날 때, 그리고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던 그때, 그 익숙한 뼛속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나 스스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도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없었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었었죠.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꼭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겠으며 그 없던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모욕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비는 세차게 내리는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겨우 씻기만 하고 시누이 집을 나온 저를 시누이는 찾지도 않고 바로 불을 끄고 자는 눈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고장난 우산을 꺼내서 들고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갑이라도 들고 나왔거나 핸드폰이라도 들고 나왔으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없으니 난감했어요. 일단 비를 피할 목적으로 새벽 기도를 위해 불이 켜진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둡게 작은 등이 하나만 켜져 있다가 새벽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점차로 늘어나자 예배당에 불이 켜지길래 얼른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집 근처로 와서 남편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처 공원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데 무서운 것보다도 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못 알아보니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량하고 불쌍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할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제 지갑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것 같아서요. 발목을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지갑은 포기하고 제 물건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지갑이 없어서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었고 당장에 버스비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로 가게 근처에 싸디싼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에 나갔습니다. 그 뒤론 남편과 살던 집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가게도 찾아오지도 않길래 이렇게 조용히 잘 헤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상시에 다정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함께 퇴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고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참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라고 했어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처럼 말했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고 계속 가게를 죽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난 네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일이 없어.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엄마도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한테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아빠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 너는 왜 그걸 못해서 이 고생이냐?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내 소중한 가게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며칠씩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때 남편은 그 많은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로 큰댁의 형님이 찾아왔어요. 한 번씩 시장에 올 때마다 들르셨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에 대해서 묻길래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알게 될 일이라서 이래저래 해서 별거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랑 똑같지?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집 밖으로 내쫓아서 그때마다 친정집이 멀어서 가지도 못하니까 큰 집으로 피신해오곤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쩜 그 아들도 똑같이 하냐고 하면서 저보고 고생이 많겠네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얘기해줬더니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하라면서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가게 계속 찾아왔지만 이혼 결심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그러더군요. 넌 다른 누구랑 다시 결혼하더라도 결국 다시 이혼하게 될 거야. 다른 남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을 혼자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저만 원망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고아라서 반대하던 결혼도 무릅쓰고 결혼까지 한 좋은 남자를 버려두고 이혼을 하려는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걱정 말아라. 난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고아인데도 선심 쓰듯이 결혼까지 해줬는데 까짓것 불만 있다고 감히 이혼을 하려 한다고 생각할 테지? 그래, 그동안 고아인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후 정신없이 가게를 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보육원 수녀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찾아왔다고요? 엄마가 저를 급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란 말은 저에게 참 생소했었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엄마란 말을 꺼내서 어색했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기억에도 남지도 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무척 낯설어서 웬 중년의 아줌마로 여기며 서먹하게 쳐다봤어요. 저한테는 미안했다며 잘 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았고 정말 이 아줌마가 내 엄마가 맞을까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동안 저를 맡겨놓고 하시던 의료 사업이 엄청 잘 되어서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다가 저를 만나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의 시댁에서는 계속 엄마랑 이혼하라고 종용했다는데 아저씨가 끝까지 엄마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고 이복 남동생들도 잘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이혼을 강요했던 엄마의 시부모님들도 돌아가셨고 시누이들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다 완쾌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늦게라도 찾아왔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울먹이며 사는 그 아줌마의 말에도 전 그냥 누가 떠드는 소린가 싶었어요. 단지 나는 그냥 고아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엄마가 살아계시니 고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나는 고아라고 살아오면서 별 서름을 다 받았었노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후에 엄마는 수녀님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서 조그맣게 옷장사를 하고 있고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아저씨의 사업이 잘 되셔서 엄청 부유하게 사셨어요. 아저씨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신 분이라서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이복 동생들을 잘 챙겼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서 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없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원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엄마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저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아저씨 덕분이었죠. 아저씨도 엄마가 사고가 난 뒤로 저를 찾아보곤 했어야 했는데 워낙에 일이 바쁘고 엄마 병원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저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생긴 가족이란 울타리에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 만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런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엄마에게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쇼핑몰을 이루기까지 엄마와 아저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엄마가 저를 찾아왔고 많이 미안해하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만으로도 그저 저는 감사했습니다. 원망 같은 것은 진작에 버린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저 남들처럼 저에게도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란 존재가 그리웠기 때문에 엄마와 아저씨에 대한 존재는 저에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의류 사업으로 꽤 성공하신 아저씨의 도움으로 제 일도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아저씨와의 서먹한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와 아저씨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제 사업은 나날이 발전해 나갔고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빅뉴스라며 전 남편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바빠서 한가하게 전 남편의 소식을 전달받고 싶진 않았지만 듣고 보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을 했었다는군요. 얼마 동안은 잘 사는 듯 했다네요. 그런데 역시나 예전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한테 하던 것처럼 또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평상시엔 다정한 사람인데 결혼한 후에 그럴 줄은 누가 예상했겠어요.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 일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전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자기 엄마에게 해왔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컸던 터라서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고 자기 엄마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응해서 당연한 듯이 살아왔기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친구 말에 의하면 전 남편과 재혼한 부인이 서로 다투다가 함부로 대든다는 이유로 임신한 자기 부인을 아무것도 없이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빌면 집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았고 그 길로 편의점으로 가서 친정집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전 남편의 부인의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임신한 딸을 무일푼으로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오밤중에 쫓아냈으니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야 고아라서 더 만만했겠지만 전 남편은 재혼한 부인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몸에 밴 습성이 먼저 앞섰던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재혼한 부인의 친정부모와 오빠가 당장에 쫓아왔는데 그들도 보통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좀 있는 집이었는지 결혼할 때 전셋집에도 상당히 돈을 보탰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전력 있는 남자라도 딸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반대한 결혼을 했었다는데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도 반대로 똑같이 해줬답니다. 휴대폰과 지갑도 강제로 뺏고 쫓아냈다네요. 당해바란 심산이었겠죠. 그런 난리통에 그날 밤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하더랍니다. 잠옷바람으로 내쫓겼는데 문 열라고 소리치고 했다는데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더군요. 원래는 한 몇 시간 쪽을 주려고 내쫓았을 뿐이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 하는 모습에 피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했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내리는 빗줄기를 피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 쪽으로 달려갔었는데 그만 손살같이 달려나오는 차에 치이고 말았다네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었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머리를 많이 다친 탓에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온전치 않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임신한 부인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로 이혼을 결심한 터라서 전 남편의 부인은 친정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래요. 이미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다는군요. 전 남편의 부인이 친구에 아는 사람이라서 결혼 전에 사귈 때도 이혼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줬었는데 전 남편의 말만 믿더랍니다. 그렇게 스윗하고 다정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제가 고아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늘 전 남편을 힘들게 해서 결국 헤어진 거라고 한 것을 그대로 믿었답니다. 사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짧은 연애 기간이 아니었지만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었으니까요. 아무튼 전 남편의 좋지 않은 소식에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남 탓을 할 게 뻔하네요. 어찌됐든 잘 회복이 되어서 엄마한하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된다면 전 남편의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게 해보라고 권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생겼으니 노력해보고 이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권해보라고 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요즘 보육원에서 받았던 사랑을 다시 되갚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불쌍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까 하네요. 그런 삶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제 자식처럼 눈에 밟혀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려고 해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고아했던 것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다른 가정처럼 부족하나마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나마 응원 부탁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돌리다 알게 된 약혼자 가족에 관한 믿기 어려운 사실들. 이게 실화냐?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과 1년을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끌리거나 평생의 반려자로서 이 사람이다 란 확신 같은 것은 없었지만 직장도 좋았고 사귀어 보니 성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함께 만나봤지만 특별히 모난 사람들도 없었고 친구들 관계도 원만하니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소개해준 직장 동료 친구에 의하면 남친이 다닌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나 있고 승진 순위도 앞을 다툴 만큼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터라서 직장과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려 했었어요. 저도 직장이 전 남친만큼 좋지는 않았고 일찌감치 저희 집에서 독립하면서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이 포함해서 아주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전세를 보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남친과 똑같이 반반으로 하고 신혼살림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제가 쓰던 물건으로 대체하고 예물 예단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죠. 1년 동안이나 사귀었지만 남친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개받을 때 위에 형 한 분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것과 남친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동안 벌어놓으신 돈으로 풍족히 살고 계신다라고만 들었어요. 남친도 부모님과 독립한 지 꽤 되어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도 저희가 만난 지 1년 전에 결혼해서 따로 멀리 나가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여동생과 예비 시부모님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 남친의 형에 관해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뭘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전 남친과 제가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라서 양쪽 부모님은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도 잡혔고 청첩장이 나와서 돌리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 또래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필라테스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운동도 하면서 많이 친하게 된 사이였어요. 제가 청첩장을 돌리자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제 약혼자에 관해서 이것저것 많이들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친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었던 얘기를 하다가 그중 회원 하나가 예비 시댁이는 아파트가 바로 자기 친정집이라고 하면서 동호수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라인이었어요. 2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같은 라인이면 웬만한 이웃 소식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이 몇 층이냐고 물어서 16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1601호는 아닐 테고 1602호인가 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1601호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얼굴색이 싹 바뀌더니 1601호라고? 1601호가 맞아요? 라고 놀라면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왜 그러냐는 듯이 그 회원을 다 쳐다봤어요.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이게 아닌데? 란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어서 깜짝 놀랐었네요.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다들 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영 꺼림칙했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는데 회원들이 모두 다 있는 자리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무실 방으로 그 회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01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혼자를 얼마나 사귀었고 가족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대로 가족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알아야 하는 얘기라도 있냐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원은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3년 동안 함께 운동하면서 지닌 우정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했어요. 저는 염려 말라고 했고 약혼자의 가족에 관한 얘기라고 해서 꼭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약혼자 형이 교도소에 있는 거는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1601호 큰아들이 다른 데서 나와서 중간에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고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의 배다른 형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본처 자식이었는데 억울하게 내쫓기고 생모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집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배다른 동생인 작은 아들과 여동생과도 엄청 차별받고 자라서인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한테 함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1601호에서는 한밤중에도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도 자주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친의 배다른 형의 생모가 다 큰 아들만 믿고 오는 날엔 여지없이 시끌시끌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의 생모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아들을 찾아왔었고 그런 와중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남친과 배다른 형이 여러 번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친의 배다른 형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한 날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받았던 1601호가 어느 날 그동안 죄송했다며 떡을 돌리더랍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큰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래요.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동생들이 모두 집에 없으니 앞으로 시끄러울 일도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서 어떤 말이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601호가 그렇게도 시끌시끌했던 이유가 작은 아들의 성격이 불같아서 배다른 형이 그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용납을 못해서 그랬다고들 하더라고. 나도 여러 번 작은 아들 목소리만 들었거든. 우리 친정집이 아래층인데 내가 친정집에 있을 때도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밤중이건 새벽이건 화가 나면 화를 주체 못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다들 놀래서 깜짝거릴 정도였지. 그런데 꼭 큰아들이 소리쳤다고만 하더라고.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싸움 내용도 다 알아들을 정도라서 작은 아들이란 걸 알겠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했어요.
사람은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무섭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그리고 여동생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밤 12시가 다 되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작은 아들이 한 소리 했던 모양인데 여동생이 대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어.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한참을 다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경비원이 달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더라고. 큰아들이 술 퍼먹고 와서 그런 거라고. 그 회원은 점점 결혼할 남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상당히 유효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재뿌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상당히 아까 들은 말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남친과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친에 관한 얘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앞둔 터라 무척이나 예민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던 그 회원에게 또다시 연락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려 했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예비 신랑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면서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기 한 말 때문에 싸우건 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말을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입이 가벼워서 말을 해놓고도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 집으로 쫓아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남친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이 정도였다니 기가 막혔네요. 내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결혼할 남친의 모습은 참 이성적이었고 진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견례 때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사시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형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못 올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무슨 무역회사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얼버무렸어요. 형이 다닌 회사도 기억 못하는 동생도 있네? 라고 했더니 피식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남친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결혼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 배다른 형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우리 결혼식 때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언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더니 라고 하면서 언니, 오빠가 말할 리가 없는데 오빠가 말해줘서 안 거 맞아? 오빠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라고 황급히 끊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결혼할 남친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은 바로 코앞인데 결혼할 남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영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 시점에서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나를 속이려는 결혼할 남친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벌써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싶었습니다. 또 어떤 일로 나를 속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 시기가 지났다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친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을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이유는 아직 결혼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 변할 리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냐면서 이거 장난 아니지?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가 진심으로 제가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장난이 아니라고 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럼 그동안 결혼을 두고 장난쳤냐면서 욕도 문자를 계속 날리면서 전화 받으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고래고래 별 희한한 듣도 못한 소리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모두 다 녹음했어요. 결론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모두에게 전부 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냐고 하는 거였죠. 사람 우습게 쪽팔리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좀 쪽팔리는 게 대수냐고 했어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떠들어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제 풀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너랑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보내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통화하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라. 결혼식장 예약은 네가 했으니 네가 취소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네요. 그리고는 절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살고 있는 제 아파트에 찾아올까 봐서 걱정이 되었었네요. 그래서 아파트도 내놓고 이사해버렸습니다. 결혼식 취소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는 친정아버지와 사촌오빠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물예단 서로 주고받은 게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당시 남친은 여러 번 회사 앞에 찾아오곤 했었지만 저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고 강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이 저에게 왜 파혼당했는지를 충분히 알게끔 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마냥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서 억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